그암이 알고 싶다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난소암, 소리 없는 살인자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난소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안순천향병원의 혈액종양내과 이상철입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달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정보병원 종양내과 홍숙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칠곡 경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인희입니다. 예, 오늘 새로운 분 두 분 모시고 주로 부인암 쪽을 보고 계신 두 분이시고요. 난소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이렇게 3대 부인암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사망률이 높은 암이라고 합니다. 한 20년 사이에 10배 정도 늘었다고 하니까 이 유병률로 따지면 10배도 넘게 는 것 같고 아마 장기 생존자들이 많아서 네, 그런 것 같고 오늘 어쨌든 난소암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 텐데요. 이 안젤리나 졸리가 난소암이랑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좀 가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난소암은 어떤 암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소는 아시다시피 여자한테만 있는 장기고요. 네. 난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보통 난소에서 생기거나 아니면 난관에서 생기는 이제 암을 보통 이제 통칭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난소암은 난소를 싸고 있는 표피에서 생기는 암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난소암은 생각해 보면 골반 안에 있는 장기고 하다 보니까 빨리 진단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생기는 건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첫 번째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왜 생기냐? 난소암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위험 인자는 배란의 횟수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경이 빠를수록 그리고 임신 횟수가 적을수록 폐경이 늦을수록 배란의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난소암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유전성 난소암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유전성 난소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성 난소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BRCA1과 BRCA2 유전자가 되겠고 이 BRCA 유전자는 일종의 종양 억제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DNA를 이제 수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암이 잘 발생을 하게 되고 대표적인 것이 유방암, 난소암, 그리고 췌장암, 전립선암 등이 있겠습니다. 난소가 주로 하는 일이 배란인데 그 배란을 좀 덜하면 덜할수록 좀 덜 생기고 네. 그런 걸 좀 많이 하면 많이 하는 환경일수록 어쨌든 난소암이 잘 생긴다. 네. 그리고 유전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브라카라는 유전자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테겠지만 어쨌든 그런 유전자 이상이 있을 때 또 잘 생기는 암이다. 그 정도 알고 가면 될 것 같네요. 먼저 난소는 진단이 되면 병기를 어떻게 나누고 또 병기에 따라서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좀 살펴보고 구체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난소암 병기는 이제 난소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 저희가 1기라고 하고 그리고 골반까지 있는 경우 보통 2기, 배 안까지면 국한되어 있는 경우 3기 그리고 이제 배 복강을 벗어난 경우를 4기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병기별로 퍼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 1, 2, 3기, 4기 이렇게 나눠주고 치료를 선생님 1, 2, 3, 4기에 따라서 간단히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1기, 2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기 난소암으로 정의가 되고 초기 난소암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고 3기, 4기는 진행성 난소암으로 분류가 되는데 3기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힘든 경우에 먼저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을 줄인 다음에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기 환자는 고식적 목적의 항암 치료나 혹은 수술 전 항암 치료를 한 후에 저희가 반응을 봐서 치료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암에서는 보통 복강내 전이 그러니까 복막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난소암은 아까
그런 3기 복강내 전이가 있는 것도 3기라고 하고 심지어 4기라고 얘기하는 것도 수술하기도 한다고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난소암은 이제 기본적인 위나 대장암하고는 달리 복강에 전이가 됐다 해도 복수를 만들어도 복막에 전이가 돼도 이게 혈관이나 임프관을 타고 암이 전이하는 게 아니라 암세포의 겉에 껍질에 있는 게 그냥 떨어져 나가서 바깥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한 얘기로는 혈행이나 임프관을 타고 전이되는 4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복수가 있더라도 3기라고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기타로는 이 난소암 자체가 항암 치료에 굉장히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설사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어도 내지는 이제 심지어는 간전이가 있어도 항암 치료를 해서 일부 이제 병세가 확실히 줄어들고 나면 이 남아있는 항암 치료에 잘 안 듣는 이제 종양을 수술로 제거하는 게 굉장히 이제 환자의 예후와 상관이 있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 수술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다른 암에서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알제로 절제 뭐 이렇게 얘기해서 어쨌든 현미경 쪽으로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 유관적인 뿐만 아니라 현미경 쪽으로 아예 안 보일 정도로 절제할 수 있을 때만 암 수술하는 게 기본적인데 암 수술의 원칙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절제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수술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을 우리가 종양 감축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만큼 제거하고 그 남는 잔존암의 양이 적을 수 있다면 제거한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암 치료를 해서 최대한 거의 다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또 종양 감축술로 최대한 수술을 하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 난소암은 다른 암과는 조금 다르게 병기도 좀 다르고 항암제 잘 들어서 그런지 항암제 치료하고 수술하고 이런 거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같이 치료할 때 제일 좋은 효과를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초기 난소암이라고 했던 부분은 1, 2기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전체 난소암에서 한 20, 30%밖에 안 된다고 20에서 했는데 30% 정도. 사실은 모든 암은 조기 발견하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 막 초음파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조기 진단을 위한 노력 뭐 이런 게 뭐가 있나요? 사실은 난소암은 조기 진단 방법이 없어서 이제 튜머 마커라고 잘 알려진 CA125 검사를 하지만 그게 굉장히 이제 넌 스페시픽하고요. 특히 이제 뭐 이제 난소가 아직 기능을 할 때는 이제 그 수치만으로는 검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슨 정규 검진을 해서 난소암을 스크리닝한다 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1, 2기라고 하는 것도 우연히 사실은 발견이 됐을 때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사실은 수술을 구분이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2기의 수술법이 병기 설정 검사, 수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1, 2기 수술을 했는데 만약에 암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전체 배를 훑어서 검사를 해서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치료검 진단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 같고 아까 3, 4기의 수술법의 치료법은 정말 특이하게 알제로 절제가 아니라 종양 감축술이라는 걸로 최대한 제거한다라는 관점으로 수술하는 아주 특이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초기 난소암에서는 아까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항암 치료는 보통 어떤 걸 하는 거고 보통 어느 기간 정도 하게 되나요? 보통 난소암에서 수술 후 항암 치료는 백근계 항암제를 기반으로 해서 3주 간격으로 6번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요. 네. 이건 대부분 거의 똑같게 전 세계가 똑같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해놓고 나서 상처나 이런 부위가 회복이 되고 나면 백근계 항암제랑 그 다음에 탁센이라는 치료제 합쳐서 2가지 약제를 6번 한다. 그리고 진행성일 경우에는 치료를 항암제를 보통 어떤 걸 쓰나요? 진행성인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옵티멀 디벌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생혈관 억제제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를 포함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항암제랑 탁센이라는 약이랑 백금계라는 약이랑 거기에 이제 표적 치료제를 포함해서 항암 치료를 한다.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3, 4기 같은 경우에는 이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병기는 이제 3기의 C 이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굉장히 큰 종양이 있거나 아니면 임파선 전이가 있는 경우를 이제 3기 C의 범주 안에 넣고 있어서 그게 있고 뭐 내지는 흉수가 있거나 다른 전이가 돼 있는 4기 환자도 포함이 되고요. 또 하나는 3기 정도 환자 중에 나이가 고령이고 약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이 있어서 수술을 했을 때 이렇게 다음 항암 치료까지 회복되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적합한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다라는 환자들한테 수술의 합병증과 그 이후의 회복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선행항암요법을 하기도 합니다. 원격 전이가 있다거나 네. 아니면은 3기 중에서도 조금 진행된 네. 3기 같은 경우에는 선행항암요법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환자 상태에 따라서 네. 조금 더 수술보다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이득이겠다고 생각하는 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난소암 어쨌든 일반적인 치료는 1, 2, 3, 4기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혹시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아까 한 80% 정도가 재발한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항암 치료로 완전 관해,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대다수가 재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발하면은 치료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재발하기의 기간까지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항암 치료를 하고 좀 길게 이제 저희가 보통 6개월 이상 지났을 때 재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전에 했던 항암제 아직은 민감한데 재발했다. 아직 남아있던 항암제에 듣는 세포들이 재발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탁센하고 백근계 항암제를 쓰기도 하고 탁센은 또 여러 가지 신경 부작용이 이제 누적되고 이런 그 합병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탁센은 이제 다른 약제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근계 항암제에다가 다른 약제를 하나 붙여서 보통 이제 3에서 6주기 항암 치료를 해가면서 반응 평가를 하게 되긴 합니다. 항암 치료를 해서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됐는데 그러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나빠지면 요 놈들은 거의 없어지긴 했지만 내성인 놈들이 빠르게 네, 나오는 그렇죠.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고 조금 뭐 1년 있다가 나온다거나 네. 나빠졌다거나 이러면은 기존 치료에 워낙 효과가 좋고 오래 유지됐던 거기 때문에 기존 치료에 여전히 잘 들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존 약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어쨌든 최대 종양 감축술이라는 치료의 이제 목표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옵티말 이 종양 감축 수술 뭐 이렇게 표현하는 적정한 종양 감축 수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수술을 가능하면 이제 모든 종양을 제거해서 잔존 종양이 1cm 미만일 때 그거를 저희가 옵티말 이상적인 종양 감축 상태라고 네네. 말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정도 될 때 수술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예, 그 정도로 수술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할 때. 가능할 때. 예. 오케이.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게 좀 어렵다고 판단되면 선행항암요법을 예, 좀 먼저 맞습니다.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아까 진행성 난소암에서 수술하거나 또는 항암치료 후 수술하고 나서 보통 그 고용암에서는 하지 않는 유지치료라는 것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유지치료 종류가 어떤 게 있고 보통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하게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술이 끝난 후 항암제를 뭘 했느냐, 선행 항암을 했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수술이 끝난 후 하는 항암제가 아바스틴이 포함된 경우가 있거든요. 또 네. 이제 아바스틴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에 이제 수술 후에 많이 쓰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바스틴은 아까 신생혈관, 신생혈관 억제제라는 표적치료제. 예, 오케이, 표적치료제이기는 한데요. 네. 그걸로 항암 치료를 했던 경우에 있어서는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12번을 더 맞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차 치료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아바스틴을 쓰지 않는 항암 치료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제 그 다음에는 유전자의 상태가 또 있습니다. 브라카라는 유전자 돌연변이 아까 병인이 되는 원인 중에 발생 하나라 원인. 예, 말씀하셨던 거긴 한데요. 브라카 1, 2의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파푸 저해제라고 불리는 요새 이제 림파자 제줄라라고 부르는 또 다른 표적 치료제인데요. 그 표적 치료제를 2년 동안 유지하는 거를 이제 추천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난소암은 어쨌든 병기도 좀 다른 암과는 좀 다르고 수술 방법도 완전히 다르고 수술 후에 치료하는 것도
항암 치료, 보조 항암 치료를 일반적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또 유지 치료를 하는 병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수술 후 보조 치료에서 초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아바스틴이라는 그런 표적 치료제를 또 사용하지 않고 또 3, 4기에서는 또 사용하고 뭐 이런 조금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난소암의 치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같은 게 있어서 그 질문을 좀 한두 가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급격히 살이 쪄서 배가 나왔다고만 생각하고 다른 증상은 없었는데 무료 자궁 경부암 검진에서 배에 20cm 정도 혹이 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소암 1기라고 했고, 그런데 그 종양 표지자 검사 CA125라는 게 정상 범위가 나왔다고 하는데, CA125가 원래 조기 검진 프로그램 같은데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 조기 검진으로 CA125 이런 걸 했었는데 왜 정상이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CA125 역할 이런 걸 조금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CA125는 뭐 난소암 수치 혹은 난소암 종양 표지자라고 흔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수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난소암인 건 아니고, 그리고 CA125가 또 정상이라고 해서 난소암이 또 아닌 건 아닙니다. 비특이적이고, 그리고 CA125는 아까 처음에 그 얘기하신 것처럼 상피성 난소암에만 특이적으로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드물긴 하지만 다른 조직, 난소의 상피가 아닌 다른 조직에서 발생한 종양에서는 CA125가 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난소암이 아니라 하더라도 월경중이거나 아니면 골반에 염증이 있거나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막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CA125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CA125라는 게 난소에 염증이 있거나 이럴 때도 좀 올라갈 수가 있고, 암일 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마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중요한 표지자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안 올라갔다고 암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30대 미혼인데 출산하지 않은 여성이 난소암의 발병 위험이 더 크다고 들었는데,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면 난소 위험도가 줄어든다. 사실인가요? 난소암 발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경구 피임약이 배란을 억제하는 기전이기 때문에 이제 배란이 많이 횟수가 증가할수록 난소암은 위험성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경구 피임약을 복용한 경우에 50% 정도 난소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 재발한 난소암 환자입니다. 재발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제줄라, 이게 아마 아까 파프 억제제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제줄라라는 약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하는데 검사 비용이 또 많이 든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야 하나요?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네. 이거는 국내에는 이제 지금 파프 저해제란 약이 이제 제줄라랑 림파자랑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험급여라고 하는 건 앞에 잠깐 말씀드린 이제 브라카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을 경우에만 이제 보험급여가 되고, 그 외의 환자에서는 본인 부담으로 이제 처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재발성 난소암 환자 중에 이제 이분은 아마 앞에 했던 항암제가 효과가 좋았지만 이제 재발할 위험이 있는, 그러니까 또 효과가 없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앞에 했던 백근계 항암제 어느 정도 병세가 좋아졌지만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 비보험약이 좀 더 도움이 될지 아닐지 알아보는 이 제줄라나 림파자가 들어갔던 임상시험이 HRD라고 하는 상동 제조합 결핍의 네. 스코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스코어가 높은 사람들은 마치 브라카 유전자가 있던 환자들처럼 효과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도움은 되는 것 같지만 다른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되나, 이제 약간 이런 이제 디베이트, 그러니까 이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HRD라는 그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약제가 이제 도움이 좀 더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서 그 검사를 좀 해보자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HRD라는 검사 자체가 아직은 이제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이게 그 이유는 이 HRD가 이제 기본적으로 DNA가 어떤 이제 이유에든 손상을 받았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복구를 시켜야 되는데요. 브라카 기능이 그 복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브라카 말고도 다른 여러 유전자들이 유전자가 정상으로 이제 손상을 회복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알려진 것도 많고요. 근데 브라카 유전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유전자 복구가 안 된 것들이 그 자기 이런 유전자 안에 지문처럼 손상의 흉터가 마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카 유전자 환자들의 흉터의 크기가 그러니까 흉터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짧은 흉터도 있고 큰 흉터도 있고 해서 잠깐 너무 어려운데요. 네. 그 어쨌든 아니 네. 이어서 가는 네. 거예요. 그 어쨌든 네. 이게 유전자. 브라카라는 유전자가 네. 자기 몸 안에 어떤 유전자 이상을 DNA를 수선. 복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유전자인데 네.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다 없다의 네. 양을 측정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암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어쨌든 쌓이는 결과물이 암이라고 암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유전자 결핍이 있다거나 또는 아까 상동 제조합 결손이라는 어떤 유전자 이상이 그런 것들을 유발하는 유전자 이상이 동반되어 있으면 그런 돌연변이가 쌓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암이 잘 발생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고 이거에 의해서 생긴 사람한테서는 이런 유전자 이상이 동반되어 있는 사람한테 파푸 억제제가 도움될 가능성이 높다. 네. 라는 건 밝혀져 있는데 급여 문제가 아직 확실하게 지금 해결이 안 돼 있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죠.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추가로 뭐 더 설명하실 얘기가 있나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HRD라는 그걸 검사하는 방법이 아직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림파자나 제줄라가 들어갔던 그 스코어로 전한 그 결핍의 정도를 했던 검사가 굉장히 비싸고 미국에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몇백만 원을 들여야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러니까 이런 이제 검사를 하기가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정밀의학 얘기할 때 뭐 NGS라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하는 거 사실 그것도 뭐 한 100만 원이 안 되는 검사인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90%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 권할 때 꼭 해야 되냐라고 권할 때 이 정도의 확률로 그렇지만 또 앞으로 장기적인 목표 이게 이 도움이 될 가능성 뭐 이런 걸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거보다도 가격이 훨씬 비싸고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을 때 약이 급여가 안 되는데 계속 써야 되는 부담감이 또 있으니까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난소암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 난소암 좀 어려운 암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인암 중에서는 사망률이 제일 높은 암이고, 뭐 다른 부인암 유방암이나 뭐 자궁경부암이나 이런 게 거의 80-90% 완치되는 거에 비하면 얘는 한 60-70%밖에 안 되고 또 재발률도 워낙 높고 이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도 하셨지만 조기 발견할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대신 이제 장점은 항암제 잘 듣고 꽤 많이 진행된 다른 암에 비해서 꽤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느껴지는 정도에서도 사실은 완전 간해가 되는 경우도 많고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암이다 라는 건 확실한데 어쨌든 이게 보니까 수술 방법 항암 치료 약제, 그 다음에 표적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병이 진단되면 산부인과 선생님, 그 다음에 종양내과 선생님들이랑 잘 상의를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암이다. 어쨌든 앞으로 좀 조금 더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다뤄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어쨌든 난소암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